투여해 줍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네요. 예, 오늘 지루하시지 않게 이미지를 좀 여러 장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강연이라기보다도 이러한 여러 주제, 질문, 또 아주 심각한 화두를 함께 생각하고 참고하는 그런 시간을 갖는다는 마음으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건희 컬렉션 어떻게 향수되어야 하는가, 기부문화는 어떻게 촉진되는가, 빌바오 효과, 요즘 많이 용어가 쓰이고 있는데요. 그게 과연 무엇인가, 그리고 미술문화로 지역을 살린다 라는 명제, 문화의 힘은 어떻게 발현되는가, 컬처노믹스, 문화가 돈이 되는 시대. 예, 맞습니다. 그런데 너무 돈만 밝히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물음표를 하나 붙여놨습니다. 잠시 카메라 지금 라이브로 유튜브 중계를 합니다. 앞으로 좀 그리고 깊고 넓은 저변과 애호심의 중요성, 그리고 문화 역량을 통해서 국가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 일국주의를 극복한다는 이런 과제,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이 조선 후기의 경제정선이라는 진경 산수 화가 그분의 인왕제색도죠. 이 경복궁의 서쪽에 인왕산이 있는데 비가 많이 내리고 비가 갠 바로 직후에 암산 바위산은 이제 물에 젖어서 검게 보이고 이 구름이 중턱에 걸려서 이렇게 아주 물기 먹은 그런 기운을 보여주는 국보 216호입니다. 이것이 지금 이번에 기증품에 들어가 있어서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하는 것으로 발표가 됐죠. 폭이 138cm나 되는 꽤 큰 그림입니다. 이게 이제 국립중앙박물관 서울 용산에 있는 전경인데요. 어마어마하게 큰 규모이죠. 좀 너무 커서 리움의 고미술 파트에 비해서 좀 너무 크고 또 손님이 오면 데려가기가 정말 어려울 정도로, 그래서 이제 리움이 그런 보여주기 아주 좋은 압축된 그런 전시를 했던 그런 공간이라는 것이 지금은 이제 휴관 상태입니다만 새삼 기억이 납니다. 여기 같은 경제정선에 금강전도입니다. 조금 사진이 흐린데요. 오른쪽은 바위산, 암산, 나무가 별로 없는 그런 쪽을 보여주고 있고, 왼쪽은 이렇게 토산, 그러니까 흙이 많고 나무가 많은, 이거를 굉장히 반추상적으로 이렇게 도식화시킨 태극의 음양의 어떤 조화 이런 걸 형상화한 그런 그림으로 이제 풀이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원 김홍도의 추성보도 보물입니다. 아까 그 그림도 국보이죠. 그리고 이제 도자기, 청아백자 도자기로 이것도 아주 귀한 그런 작품을 모두 다 이 국립중앙박물관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이게 지금 경복궁 옆에 서울관이죠, 서울관. 이렇게 두드러진 건물이 안 보이고 원래 있던 조선시대의 건물을 이쪽으로 다시 옮겨와서 이렇게 아주 기념비적이고
그 랜드마크 같은 그런 느낌은 주지 않죠. 근데 이렇게 지을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옆에 경복궁이 있죠. 그래서 고도도 좀 제한해야 되고 너무 두드러지면 상대적으로 이렇게 나트막한 우리 고궁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처음부터 가지게 되었고 제가 이제 덕수미술관장으로 근무하기 시작하면서 이 프로젝트를 맡아서 그 당시 아이디어 공부를 진행했습니다. 그래서 독일, 이태리, 뉴욕, 일본의 건축가, 유명 건축가 그리고 건축학자들을 심사위원으로 모셔서 아이디어 공모로 한 차례 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본 설계 연기를 하게 됐고요. 이 당시에 그 쉐이플리스라고 형태가 없는 그러니까 중요한 시설들이 다 지하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그 개념이 사실상 잡혔던 것입니다. 좀 다른 각도에서 본 서울관이고요. 이 서울관에 이중섭의 황소, 아주 국민 작가, 인기 있는 작가, 황소가 기증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김한기의 여인들과 항아리라는 이런 작품이 또 기증되었습니다. 그리고 김한기의 그 70년대 그림 완전 추상화입니다. 점화라고 합니다. 이 작품이 이 대작입니다. 되게 2m가 넘고 3m까지 되는 게 있고요. 여기서 참고로 보여드리는 것은 이것은 기증된 작품은 아닌데 재작년 말에 홍콩 크리스티에서 한국 작가 작품으로는 최고가인 153억에 커미션까지 합해서 낙찰이 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작품도 한 100억 정도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절구지라는 여인이라든지 살바도르 달리의 켄타우로스 이라는 그 작품도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그 애기어분아이, 박수근이죠. 박수근의 애기어분아이라든지 농악이라든지 한일, 한가로운 날이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그 강원도 양구군에 있는 양구 국립 박수근 미술관에도 기증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천경자의 그 만선이라는 작품으로 전남 도립에 기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중섭이 그 제주도 서귀포 앞바다에 섭섬이라는 무인도가 있는데요. 섭섬이 보이는 풍경,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제주도 이중섭 미술관이 기증이 되게 되었고요. 이인성의 노란 옷을 입은 여인, 이것은 대구미술관으로 그 고향 따라서 기증이 되었습니다. 이 수련은 지금 좀 순서가 좀 바뀌었는데요. 모네 수련인데 이것은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으로 기증이 되었습니다. 한 50년대, 60년대까지인가요? 그 담배상이라는 은박지가 그 안에 있었죠. 가난한 예술가 이중섭이 그 담배를 피우고서 은박지를 잘 펴서 거기에 이렇게 연필 같은 것을 눌러서 이런 그림을 그렸습니다. 사실 이 그림이 제가 거기 근무하던 당시에도 많았습니다. 이번에 몇 점이 이제 여기 그 이중섭 미술관에 기증되고 또 다른 데 기증됐는데 사실상 많이 수집이 됐었고요. 마치 그 철판 쿠킹홀 같은 거를 뭘로 눌러서 이렇게 구조를 새긴 것 같은 그런 효과가 나죠. 그리고 여기 앞으로 보여드리는 몇 작품은 이번에 기증 작품이 아닙니다. 제가 거기서 근무한 게 이제 그 삼성문화재단이었고요. 문화재단은 공익법인으로 그 소장품이 등록이 되고 그것은 처분되거나 이렇게 매각되거나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재단이 청산이 되면 그건 다 국고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사회에 환원된 것이죠. 근데 이쪽 재단 소장품으로 해외의 그 명품들이 많이 지금 소장되어 있습니다. 자코메티라는 그 작가의 이제 대작 입상입니다. 리히터라는 그 독일 작가 작년인가 그 영화도 나왔는데요. 이 작품으로 매우 그 생존 작가로서는 고가의 작품입니다. 마크로코라는 작가, 미국 작가인데요. 제가 근무할 때 경매에서 한 200만 불, 그러니까 그때 환율을 치면 16억에 구입을 했는데 요즘은 한 700억, 800억 호가, 물론 이 그림이 아니라 유화, 좀 한 2m 정도 되는 대작, 그 정도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작가의 일그러진 인체의 모습을 그린 그런 작품. 이런 것들이 이제 재단 소장품으로 되어 있고요. 그 경기도 용인에 가면은 호암미술관이 이렇게 지금
있죠. 한옥의 형태로 지어졌고요. 역사가 오래입니다. 바로 그 선대 호암 이병철 회장이 아주 그 열정과 감시감을 가지고 우리 그 국보급 문화재들, 이 해외로 반출될 위험에 빠진 그런 문화재들을 많이 수집하고 호암미술관에 수장하고 이제 전시를 해오셨던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작품은요, 여기 보시면은 그 연꽃무늬 그리고 표조각형 주전자입니다. 그래서 연화하면 표형 주자, 13세기 고려 청자라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국보입니다. 이런 작품들이 호암미술관은 그동안 그 리움의 고미술 건물에서 전시가 돼서 일반인들에게 공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리움은 지금 이제 85 문을 닫았습니다만 거기에는 재단 소장품도 있고 또 이건희 의장 소장품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 리움에서 재작년인가 세밀과학이라는 아주 특별한 그 기획전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작품이 전시가 됐고 이 작품은 그 네덜란드에 있는 미술관에서 빌려온 겁니다. 왜 그러냐면 아시겠지만 국보급 문화재들이 세계 각국으로 많이 반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려오자 하는 운동이 벌어졌고 그것을 위한 재단도 만들어지고 그랬는데요. 예를 들면 고려고라라든지 다전 칠기 좋은 것들은 국내에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호암이나 중앙박물관에서 전시할 때는 일본을 포함해서 유럽, 미국 이런 데서 중요한 것들을 많이 빌려오고 또 그 사람들이 워낙 아끼는 거라서 한 몇 주 전시하다가 돌려주고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과 또 조금 뒤에 소개해드리는 간송 전형필 이런 것들은 사실 우리나라 그 국가문화재 보존 문화 창달을 위해서 굉장히 큰 일을 하신 것이죠. 네, 이게 이제 리움은 세계적인 건축가 세 사람이 이렇게 한 파트씩 만들어서 건축을 해가지고 그 세 개의 건물을 한꺼번에 사진으로 이렇게 찍기가 참 어렵습니다. 예. 렌프라스라는 건축가하고 이제 마리오 고타 스위스 건축가 장르벨이라는 프랑스 이렇게 이제 각각 파트를 맡아가지고 이것을 건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남동에 세계적인 규모의 미술관으로 외국인들이 오면 꼭 들리는 장소가 되었고 제가 외국 손님이 와도 중앙박물관 대신 여기 그 마리오 고타라는 사람이 지금 원형 로툰다라고 이렇게 나사정 건물 위에서부터 한번 쭉 설명을 하면서 아래층까지 보여주면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 그 역할을 이제 이건희 전 삼성 그 전자 회장이 하신 거죠. 그래서 이거는 애니시 카퍼라는 인도계 영국 작가가요. 거의 지금 같은 작품을 보이죠. 이 조각품은 8점이 8점, 12점이 12점까지 작가나 그 재단이 정하면 다 오리지널로 인정을 해줍니다. 이것은 지금 데크가 깔렸습니다만 리움 바로 앞에 광장에 설치가 되어 있고 이것은 뒷모습을 보시면 짐작하시겠지만 이따가 소개해드릴 북에는 빌바오 앞에 야외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유명한 작품들은 8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세계 각국의 중요 미술관이나 그런 그 도시에 전시가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바로 그 작가 애니시 카퍼의 전시를 리움에서 할 때 실내에 설치된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따가 소개해드리겠지만은 그 루이스 부르조아라는 99살에 살다가 돌아간 그 프랑스계 미국 작가, 여성 작가입니다. 그 여성 작가가 만든 초대형 거미입니다. 거미. 네. 이따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리움 앞광장. 아까 그 작품이 놓여지기 전에 있던 것입니다. 예,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미술 작품이 전시된 마리오 고타의 로툰다, 이 나선형 건물에서 이제 사람들이 가운데를 내려다보는, 가운데 내리들이는 것은 현대미술 작가의 작품입니다. 저게 다른 게 아니라 시장에서 파는 싸구려 플라스틱 바구니입니다. 예, 그것을 이렇게 막 연결해가지고 저렇게 그 흥미롭고 창의적인 작품, 설치 작품을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간송미술관의 전경입니다. 서울 북쪽에 있었는데 지금 거의 문을 닫고 간송 전형필 선생이 이렇게 작고하고 나서 이
상속세를 물고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그 어려움에 처하고 아직도 이제 그런 문제가 다 해결이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강성 전현표 선생인데요. 저렇게 많은 도자기들을 모은 해외로 반출될 그런 문화재를 거만금을 만금을 주고도 이제 지켜낸 그런 호암 이병철 선대회장과 쌍벽을 이루는 분이죠. 소장품 중에는 이런 청자, 백자, 저쪽 분은 이렇게 비례가 맞지 않아도 작은 연적입니다. 청자의 연적. 그렇게 붓글씨를 쓸 때 벼루에 물을 떨어뜨리는 조그만 구멍이 있는 그것이죠. 이 두 작품은 금동 열의 불상과 금동 그 보살 입산 두 가지인데 사실은 이렇게 두 사진을 합성해서 그렇지 크기는 한 반짜리 38cm, 19cm입니다. 그런데 이 두 작품이 이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경매에 이제 위탁이 돼서 출품이 되는데 유찰이 됐습니다. 원내량은 나타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럴 경우에 만약에 해외에서 물론 문화재 반출은 쉬운 게 아닙니다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는데 유찰이 되고 몇 달 있다가 다행히 중앙박물관에서 이 두 작품을 구입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기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지 않고 그렇습니다만은 이 삼성가의 이제 그 호암 선대회장과 그 가족분들이 이런 큰 역할을 하셨고 이번에 이제 또 이것을 기증하고 여러 이슈가 돼서 온 국민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이것은 저는 과열됐다 많이 비판도 많이 합니다만은 일단 긍정적인 현상으로 보기도 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사례를 좀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솔로몬 R 구겐함이라는 사람입니다. 역시 그 산업혁명 이후에 철강산업이라든지 이런 것이 급속하게 발전할 때 미국에 온 그 이민자로서 거만의 부를 모으게 됩니다. 그리고 칸딘스키라든지 이런 그 추상화가들의 작품을 모으고 비대상회화, 그러니까 비구상회화, 그냥 쉽게 말해서 추상회화인 거죠. 이런 작품을 모읍니다. 그 모을 때는 이제 초대관장단 힐라리 베이라는 여성이 많은 그 자문을 해주었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시장을 하나 제대로 지어야 되겠다 해가지고 당대의 그 유명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라는 건축가에게 의뢰를 하게 됩니다. 설계 의뢰를 해서 이 모형에서 보시면 이런 작품을 설계하게 됩니다. 저 가운데 지금 이분이 이제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건축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힐라리 베이 초대 관장이자 큐레이터 그리고 이제 저분 솔로몬 R 구겐함입니다. 이렇게 해서 건립된 미술관이 뉴욕 그 센트럴파크 가까이 메트로폴리탄 미술관 가까이 있습니다. 이렇게 역으로 된 그 나선형 구조입니다. 이 실내를 보면요, 이건 아래에서 올라오는 겁니다. 위에 그 가운데 이렇게 천장이 햇빛이 들어오는 이쪽에 이렇게 그 통로 겸 전시 벽면이 있는 로툰다, 이 나선형의 구조의 공간을 이루고 있는데요. 여기서 2000년 밀레니엄이 시작되는 2000년에 여러분 아시는 작곡가 있습니다만 한국의 대표적인 작가 백남준 선생의 회고전이 여기서 열렸습니다. 한국 작가로서는 이때 백남준 작가 그리고 2011년에 이우환 작가 두 사람의 회고전이 여기서 열렸습니다. 전관을 다 쓰고 부속시까지 쓰게 된 그런 대형 전시였죠. 한국인으로서는 유의하게요. 저기 점으로부터 작품이 보이시죠? 워낙 이 색깔을 많이 안 쓰는 분이라서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보시는 것처럼 이 미술관이요 아주 건축물로서는 손꼽는 명건축물로 이렇게 평가를 받습니다만 이 로툰다의 전시력은 사실 썩 전시하기에 좋지는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바닥이 수평이 아닙니다. 그리고 벽도 평면이 아니고 곡면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부속실에 또 근대 명품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있죠. 우리 부산 시립미술관에도 그 이우환 전시관이 따로 있죠. 그래서 이우환은 세계적인 작가인데 좀 뭔가 이렇게 좀 시끌시끌해서 좀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개해드릴 분이 이 사람은 패기 구겐하임이라는 여성입니다. 아까 보신 그 솔로몬 구겐하임의 조카입니다. 조카. 이 여성은 그 부잣집 딸의 그 편안함을 박차버리고 20대에 서점 정원이 되고 문학에 심취하고 미술에 심취해가지고 파리로 건너갑니다. 파리로 건너가고 런던에 살고 이러면서 자기가 이제 유대인인데 유대인 작가가 그 당시 많았습니다. 유럽에도. 그 사람들의 작품을 많이 사들이고 그 사람들을 후원하고 그 사람들과 연애도 하고 뭐 결혼도 몇 번 하고 아주 그런 그 분방하고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성의 이 아버지가요, 벤자민 구겐하임이라는 그 솔로몬 구겐하임의 동생인데 이분이 1913년에 타이타닉호에서 사망합니다. 영화에 나옵니다. 이렇게 불명적 기부라고 하는데 나 불명적 필요 없어 그러면서 방에 들어가서 이렇게 정장을 하고 나가고 독주, 어버인가요? 독주는 아주 하고 장렬하지 않습니다만 의연하게 최후를 여기서 받습니다. 그래서 그 막대한 예산을 이 패기 구겐하임이 상속을 받게 되고요. 그래서 여기 그 보이시는 베니스에 있는 베니스 문학가에 있는 이 건물 저기 패기 구겐하임 컬렉션이라고 대극자가 보이는데 여기서 말년에 개들과 함께 살다가 유언대로 이제 이 작품이 모두 이 솔로몬 구겐하임 재단으로 기증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태리에서 거의 문화재급이라서 그 반출할 수 없다 그래가지고 여기 그대로 두고 이걸 패기 구겐하임 미술관, 구겐하임 전체 미술관 이 네트워크의 분관으로 삼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관 시스템이 처음 생긴 것이죠. 엄밀하게 운영과 소유를 구겐하임 재단에서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분관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거, 지금 이따 보여드릴 그 구겐하임 빌바오도 그렇고 이런 것은 엄밀하게 분관은 아니고요. 굳이 비유하자면 프랜차이즈 같은 것입니다. 국제 미술관의 프랜차이즈가 그 당시 생긴 것입니다. 빌바오도 그렇고 운영과 소유는 마치 우리 편의점 프랜차이즈처럼 그 가입한 그 가입주에게 전주에게 운영과 소유의 권한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전시를 기획해주고 뭐 작품을 빌려주고 이런 것은 이제 본관이 당시에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그 미술 이것은 이제 르네마르 때 초현실주의 그림으로서 대표적인 패기 구겐하임 컬렉션의 작품입니다. 이것은 이제 베를린에 있는 도이체 구겐하임이라는 도이체 방크라는 그 독일 은행이죠. 여기가 그 기업 컬렉션으로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거기서 이제 합작으로 전시장을 만들었는데 2010년까지만 운영을 하고 다른 용도로 저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랍에미레이트 연방의 아부다비라는 도시가 있죠. 거기서 구겐하임 아부다비를 짓는 걸로 역시 같은 프랭크 에리가 빌바오를 설계한 그 프랭크 에리가 설계했는데 원래 2015년에 개관 예정이었는데 현재 2021년에도 개관이 안 되고 내년 개관 예정이라는 그 지금 발표가 있는데 그것도 좀 불투명합니다. 어쩌면 이렇게 지연이 되고 있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른 몇 사람 소개하겠습니다. 기부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바로 유명한 카네기입니다. 이 사람은 철강으로 또 거반의 부를 모은 철강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사람도 이제 처음에는 굉장히 기업 경영에서 이제 그 관행이나 이런 것 때문에 지탄을 많이 받았습니다. 한마디로 악덕 기업가라는 오명을 쓰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개과천선합니다. 그래서 재산의 상당 부분을 기부해서 재단을 만들고 여기 피츠버그의 카네기 자연사 박물관을 설립하고 여러 가지 그 사업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은 나중에 이제 필란트로피스트라고 불립니다. 박애주의자, 박애주의자라고 이런 명칭으로 불리곤 하는데요. 들어보셨지만 이 뉴욕에 있는 카네기홀, 그 어떤 콘서트홀로서는 세계적인 공간이죠. 이것도 이제 카네기 재단에서 설립한 것이고 또 카네기와 또 쌍벽을 이루는 그런 분이 있죠. 록펠러 이분은 석유, 그때 한참 석유가 채굴되고 새로운 여자로서 각광을 받을 때 석유 왕이라고 불리는 사람이죠. 이 관련 사업에서 역시 거만의 부를 모으고 나중에 이제 이분도 그런 악덕 기업가로 많이 지탄을 받다가 큰 기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뉴욕 한복판에 록펠러 재단 건물이 있죠. 여기 뭐 겨울이면 스케이트 타고 크리스마스 장식해서 영화에도 많이 나오는데 이 건물이 한때는 일본 자본에 팔린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분들이 지탄의 대상이었지만 기부나 이런 걸 통해서 완전히 이미지도 쇄신하고 정말 좋은 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근데 이런 데는 그 어떤 제도, 법제 이런 것이 뒷받침됐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물납제도 아시죠? 그 세금을 그 물건으로 납부하는 거. 한국에도 지금 그 제도가 있죠. 부동산이라든지 유가제도. 근데 미술품의 물납제도는 아직 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노댕, 여러분 잘 아시는 노댕이 사망을 했을 때 그 가족들이 이 노댕의 노댕도 있습니다. 피카소가 된 거죠. 그렇죠? 피카소가 많은 수만 점의 작품을 그렸기 때문에 그중에 그 상속세 해당되는 가액의 작품을 프랑스 정부에 기증해서 파리에 이 피카소 미술관에 세워졌죠. 이런 사례를 우리도 도입해야 된다는 지금 움직임이 많이 있습니다. 저도 빠른 시간 내에 이런 것이 이루어져야 지금 많은 그 원로 작가분들도 고민이 많습니다. 이분들이 돌아가시면 그 유족들이 작품을 그냥 집에 뒀다가 뭐 누가 신고를 해서 그 세금을 탈루한 것으로 보소되기도 하고요. 그것이 이제 살아생전에 어디에 기증이 된다든지 그것이 세금 당국하고 어떤 이것이 협상이 이루어진다든지 하기 위해서라도 미술품 물납제도는 좀 정착이 돼야 될 제도이고 무엇보다도 이런 그 기업이나 이런 그 재단으로다가 이렇게 기부를 했을 때 그것이 그 세제 혜택을 주는 제도 이런 것은 서구나 이런 국가에서 이미 오래전부터 정착이 됐는데 한국은 아직 그것이 안 되어서 그동안 이런 그 기부문화가 활성화되는데 큰 장애가 됐던 것이죠. 이번에 이건희 회장 가족의 기부를 계기로 해서 그런 제도적인 보완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인지 여러분들의 바람입니다. 이것은 그 뉴욕 한복판에 있는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인데요. 여기에 이제 옛날 그 고대 또 그리스 로마 시대 유물부터 온갖 유물들 이집트 유물 이런 것이 다 모여있죠. 그런데 그 19세기 20세기 그 인상주의 미술도 많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작품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은 이 여성 루이진 헤프마이어라는 이 여성이 수천 점을 모아서 기증을 해서 그 컬렉션이 형성이 된 것입니다. 대단한 사람이죠. 여기 이제 모네 노젓가리 이런 작품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이런 이번에 기부와 또 미술관을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향유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그 와중에 이런 그 제도의 불비라든지 여러 가지 개선할 문제에 대해서 우리 많은 국민들이 여론을 형성하고 정부나 국회를 좀 압박하고 이런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보여드릴 건데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기는 좀 생소하시죠? 왼쪽은 스페인의 국기입니다. 오른쪽은 국기가 아닙니다. 바스크 지방이라는 자치 정부의 깃발입니다. 그 바스크 자치 정부라는 데는요, 여기 보시면 유럽 지도에서 보시면 이렇게 프랑스 남부 피레네 산맥 그 위에 조금하고 스페인 요 북부 대서양 해안 쪽에 있는 게 이제 바스크 민족이 다릅니다. 민족이 사는 바스크 지방입니다. 언어도 다릅니다. 인도 유럽어 계통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언어를 쓰고 있고요. 아주 산악지대에 용맹하고 강인한 그런 소수 민족인데 그동안 역사적으로 이렇게 몰리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만큼 생활력도 강하고 그래서 유럽 각국과 이렇게 결혼 동맹도 맺고 경제적으로도 못 살지 않았습니다. 1인당 GNP가 오히려 다른 스페인 지역보다 높았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금 노란 지역 있죠? 이게 협의의 바스크입니다. 이 전체가 이제 바스크라고 하면 협의의 바스크 3개의 주로 되어 있는데 산세바스티안이라는 도시가 보이고 빌바오가 보이죠. 빌바오는 이 지역의 이제 수도인데 그래서 산세바스티안은 해안가 도시로 이 미식의 도시입니다. 아주 식도락가들이 많이 찾는 스페인 10대 관광지 중에 하나고요.
빌바오는 이렇게 바다에서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그 메르비온 강이라는 큰 강이 지나가기 때문에 항만 도시로 발전을 했었던 곳입니다. 여기가요 산업 구조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탄광, 광업, 제철업, 조선업, 항만업 이런 것들이 쇠락하게 됩니다. 70년대, 80년대. 그 쇠락한 이유는요, 여러분 짐작해 보십시오. 아시아 쪽으로 다 가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도시가 죽은 도시가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예. 이 죽은 도시라 이렇다고 해서 지금 그러니까 바스크 정부가 다 쇠락한 것은 아닌데 이 도시 자체가 옛날 그러한 산업 구조 속에서 발전한 도시니까 당연히 이제 실업률이 30% 이렇게 올라가고 인구는 한 30~40만 되는 소도시였습니다만은 빌바오의 중심지였는데 아주 곤란한 상태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바스크 주정부가 아이디어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좀 뭔가 문화시설을 유치해가지고 도시를 살려보자. 그 당시에는 제가 볼 때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을까 할 정도로 획기적인 그런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가 건물을 지어주고 땅을 물려내고 그렇게 할 테니까 구겐하임 미술관, 솔로몬 아까 구겐하임 미술관에 접촉을 해서 너네들이 작품이 많지 않나요? 한 2만 점 이렇게 된다 그러면요. 실제로 전시할 수 있는 건 불과 1%, 2% 이렇게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수장고에서 농지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토마스 크렌즈라는 구겐하임의 관장이 그 문제를 이제 가지고 뭔가 우리 미술관의 어떤 수익성을 향상시킬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술관의 상업화가요, 이 토마스 크렌즈라는 관장, 무려 30년을 재임을 했는데 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공식적으로 말하자면 혁명미술관인데요. 그냥 미술관의 프랜차이즈입니다. 국제 프랜차이즈. 이거를 만들어내기 시작한 겁니다. 물론 아까 그 페리 구겐하임 미술관은 프랜차이즈라기보다도 분관 개념으로 이제 완전히 소유와 경영이 솔로몬 구겐하임으로 넘어왔는데 다른 도시 베니스에 떨어져 있으니까 분관으로 치는 것이고요. 이런 스페인 북부에 아무도 모르는 이 빌바오시라는데 그럼 미술관을 한번 지어볼까? 우리가 기획도 다 해주고 소장품 빌려줄 테니까 너네가 건립비 다 내라. 그래서 그 당시 1987년에 개관이 됐는데요. 그 당시 건축비가 1억 불입니다. 지금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정확히 되지 않습니다. 굉장한 금액인데 1억 불을 들여서 바스크 정부가 돈을 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미술관을 건립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토마스 크렌즈 관장이 요새 나라에서 뭐 하면요 그렇게 못하는 공모를 해야 되고 엄청나게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이건 국공립미술관이 아니니까 재단이니까 재단에서 그 관장이 이제 지명을 합니다. 이 프랭크 에리라는 미국의 건축가한테 당신이 미술관 건물을 지어주는데 뭔가 좀 특이하고 아주 획기적이고 사람들이 그냥 확 뛰는 그런 건물을 지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보시는 분도 계시고 그동안 이 이름도 많이 듣고 관심을 가지시게 됐겠지만 이런 미술관을 이제 설계해서 87년에 개관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보시면 이게 이제 스케치인데요. 아주 거칠게 프리핸드라고 합니다. 프리핸드 드로잉을 이 대가 건축가들이 이렇게 합니다. 그럼 이거를 아래 이제 직원 건축가들에 던져주면은 그 건축가들이 열심히 개념설계, 실시설계, 구조계산, 정리설계 다 합니다. 근데 이분이 원래 이런 조각도 했어요. 굉장히 큰 스케일인 걸 아시겠죠? 저 사람하고 비교해보면 물고기입니다. 이분이 또 물고기를 이렇게 좋아합니다. 물고기는 인간보다 수명이 30억 년이나 더 오래됐다고 하면서 물고기를 좋아했습니다. 물고기 모양의 이런 조형물도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의자도 디자인했습니다. 그런데 이 미술관은요, 그냥 미술관이라기보다도 하나의 거대한 조형물인 것이죠. 사람이 들어가서 활동할 수 있는. 그렇게 이 조형미가 뛰어났기 때문에 20세기의 가장 이제 위대한 건축의 하나를 꼽히고 기념비적인 이런 건축물로서 이 건축 하나 덕분에 3년 인구 불과 30만 소도시에
4년 동안 300만, 아니 3년 동안 400만의 관광객이 전 세계에서 몰려들고 건축비는 1억 불이 들었는데 경제 효과가 6,500억, 그리고 세수만 1,300억, 이런 그 성과를 내서 소위 말하는 빌바오 효과라는 용어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미술관 하나로 지역을 활성화시키는, 지역을 재생한 사례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고요. 그런데 여기서 간과하면 안 되는 게요, 단순히 이 건축물 하나 때문에 그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을 만들면서 이게 네르비온 강인데요, 이 강가에 산책로라든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돌아갈 수 있는 도로라든지 트램을 또 깔았습니다. 도시에 트램 전차 있죠, 전차를 깔고 이 전차에서 나는 열을 또 흡수하게 하기 위해서 녹지대를 만들었고, 여러 가지, 그 다음에 제2제3의 작은 빌바오 프로젝트가 만들었고, 그런 문화적인 인프라를 시에서 아주 세심하게 단연간에 걸쳐서 준비하고 수행을 이렇게 만들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런 사실을 또 간과하면은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래서 이제 이런 야경도 매우 아름다운데요. 이분이 그 당시 80년대로서는 아주 드문 게 CAD/CAM보다도 먼저 특별한 그 설계 소프트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컴퓨터로 설계한 겁니다. 그냥 사람이 설계하기 어려운 거를 이렇게 설계를 했고, 이 재료도 비행기에 쓰는 티타늄 합금을 사용했죠. 티타늄 합금인데 1mm에 30% 0.3mm, 네, 0.3mm 두께의 티타늄을 썼기 때문에 아주 그냥 바람에도 이렇게 흔들리는, 그러니까 이 빛을 받으면서 그걸 아주 묘하게 반사하는 환상적인 효과가 나타났겠죠. 야경이라든지 낮에는 또 시시때 때 빛이 어떻게 바뀌냐에 따라서 그런 아름다운 현상을 연출을 했고, 또 이렇게 물에 비치는 전경,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명물이 된 것이죠. 이게 전면에서 보이는 모습이고요. 세 가지 재료를 썼습니다. 티타늄, 그 다음에 라임스톤, 석회암, 그리고 유리, 네, 이렇게 그것을 조화롭게 안팎을 다 썼습니다. 여기 이제 아까 에니시카르코라는 작품, 에니시카르코라는 작가의 작품이 보이죠. 비움 앞에도 있죠. 네. 이 전면부고요. 실내입니다. 유리, 라임스톤, 그리고 이제 아까 티타늄. 이 전시장 중에 이런 데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 구겐하임 컬렉션, 그 근대 명품, 비교적 크기가 작은 것들이 전시하는 그런 공간도 있습니다만, 이런 그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이 소위 그 장소 특정적인 사이트 스페시픽한, 그러니까 그 장소에 맞게끔 제작 설치한 작품을 몇 개 또 집어넣습니다. 이게 리차드 세러라는 조각가의 이 코르텐스트라는 특수광판으로 이 안에 이렇게 넣어가지고 조립한 거죠. 이거는 어디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없습니다. 무려 이 전시장의 이 길이가 100m가 넘습니다. 이런 이렇게 비명이 나올 만한 이런 작품들이 이제 또 많이 이 안에 설치가 됐고, 이렇게 그 LED 문자 글자가 막 움직이는 이런 작품도 이제 설치가 되거나 전시가 되기도 했습니다. 바깥에는 또 그 제프 콘스라는 작가의 그 꽃으로 만든 강아지, 굉장히 큰 규모죠. 아마 수십만 송이 썼을 것 같은데 저 안에 관수 장치가 다 되어 있습니다. 예, 아까 그 루이스 브루조아라는 작가의 마망이라는 이 거대한 거미 이 작품도 이 바깥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항공 뷰에서 보면은 다른 네르비안 강가에 저런 꽃 같기도 하고 물고기 비늘을 자기는 의식하고 했다고 건축가는 말했고요. 어떻게 보면 돛담배가 이제 강 옆에 정박해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는 그런 특별한 이런 작품을 이제 만들었습니다. 이 건축가는요, 이 외에도 비슷한 유형의 작품을 많이 했는데요. 이것은 미국 미네소타의 주립대학 미술관 건물이고요. 이건 스위스 바젤에 있는 바젤에 있는 비트라라는 디자인 미술관입니다. 이것은 이제 LA 시내에 있는 월트 디즈니 콘서트 홀, 그리고 아리 근교에 이제 루이비통 미술관, 죄송합니다. 이건 이제 해체주의
건축가라고 보통 말합니다. 해체주의라는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일반적으로 모더니즘 건축은 이렇게 수직 요소와 수평 요소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수직 수평을 그냥 의도적으로 다 뚫어버리고 막 이렇게 불규칙하고 자유분방하고 개성적이고 재료의 특성도 특별한 이러한 그 건축을 소위 해체주의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프랭크 예리가 그렇고 여기 이제 이 리움의 세 건축가 중에 하나인 그 램프라스라는 작가가 설계한 그 과천의 서울대 미술관입니다. 이곳은 그 서울 동대문 운동장 옛날 자리에 DDP라는 그 동대문 문화역사공원에 있는 건물이죠. 여기 그 이란의 자하드라는 사람이 만든 전시장이자 여러 가지 복합문화 공간인데 이것도 이제 해체주의 건축이라고 합니다. 이 수십만 개의 금속 패널이 이렇게 다 조립이 돼서 만들어졌는데 어느 하나도 이 같은 모양이 없다고 합니다. 여기서 그 맨 처음에 보여드린 인왕재색도를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요, 잘 보십시오. 인왕재색도 이 프랭크 예리가요, 제가 문화재에서 일할 때 3년 동안 프로그래밍을 했습니다. 프로그래밍이라는 것은 이제 건축주가 설계자한테 이런 거 해주십시오. 뭘 해달라고 해서 내가 원하는 집이 건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화장실은 어떻게 하고, 침대는 뭐 어떻게 하고, 이런 걸 다 말해주거나 아니면 문서로 만들어서, 그래서 저희가 그때 3년 동안 이렇게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명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리처드 마이어라는 분하고 IMP라는 중국계 건축가하고 이 프랭크 예리하고 세 사람에게 지명 공부를 해서 이제 각자 한국에 와서 좀 체류하면서 제안을 해라. 그래가지고 결국 최종적으로 이 프랭크 예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분이 무려 한 달 이상 한국에 체류하면서 물론 뭐 이건희 회장의 컬렉션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 성동에 있던 이 인왕재색도도 자세히 보고 그리고 아마 인왕산도 답사를 하고 이래가지고 어떤 설계를 했냐면요, 이런 설계를 했습니다. 이것은 구글 검색해도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실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미술관 건축이라는 책에 보면요, 한 손가락 반만하게 나옵니다. 이게요, 무려 14층 건물에 14층 높이에 되었으면 세계 유례가 없는 미술관이 될 뻔했습니다. 저렇게 만들었는데요. 아까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여기 지금 인왕산의 그 바위를 형성한 것 같고요. 밑에는 이렇게 좀 이 실물을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티타늄 막 휴지 꾸미듯이 꾸며가지고요. 그 인왕산 중턱 아래에 걸린 구름처럼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요, 그 사이트의 특성을 살리고 그 어떤 나라면 나라의 문화적인 정체성 이런 것을 살려내는 건축가라는 것이죠. 그런 예가 지금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이분이 이분이 아까 그 프로젝트는 실현시키지 못했습니다만은 이건 실현된 프로젝트입니다. 왼쪽에 보이는 게 수원 화성입니다. 이 수원 화성의 모티프를 따서 저렇게 이제 또 빠른 속도의 프리헤드 드로잉을 해서 그래서 만들어진 게 이게 소위 그 루이비통, 그 루이비통 아시죠? 루이비통 매종 서울이라는 그 강남에 만들어진 전시장 겸 그 매장입니다. 야경인데요. 이렇게 어쨌든 이런 그 상대적으로 작은 프로젝트를 하면서도 그 나라의 문화라든지 여러 가지 그 특성, 정체성 이런 것들을 철저하게 연구를 하고 이제 그 작품을 만들었다는 것을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순서가 좀 뒤바뀌었는데요. 파리 근교에 있는 루이비통 미술관입니다. 이것도 역시 프랭크 예리가 설계했습니다. 처음에 갔을 때 줄이 하루 종일 수백 미터씩 서 있는 역시 좋은 건축으로 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일 수 있다는 그런 좀 예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곳은요, 미술관뿐만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조형물입니다. 조형물. 좀 사람 얼굴인데 이목구비가 전혀 없죠. 그리고 비행기 날개 같이 팔을 달고 있는데 이것이 이 제목이 북방의 천사입니다. 영국 북동쪽에 뉴캐슬이라는 과거에 탐방 지역이 있습니다. 그 근교에 또
작은 도시가 하나 있는데요. 게이츠헤드라고요. 그 게이츠헤드 옛날 탄광의 광부들이 쓰던 그 목욕탕 위에 이것을 했습니다. 이게 저 사람 크기하고 비교해 보시면 알겠지만요, 어마어마하죠. 폭이 54m, 높이가 20m, 그리고 220톤 중량. 98년에 만들어졌습니다. 98년에 만들었는데요. 이 안토니 곰니라는 영국 작가가 이제 만들었는데 무려 8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주민을 설득하는 데 굉장히 애를 먹었습니다. 아니 우리 먹고 살기도 힘든데 도시가 이제 사용화돼서 이것도 역시 산업 변동, 산업 재편에 의해서 이루어진 현상이었죠. 무슨 놈의 뭐 조형물을 세운다고 그 당시 도로 16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쓰느냐고 반대가 아주 심했습니다. 적어도 냉소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작가가 끈질기게 이렇게 공소매도, 그러니까 설명회도 열고 워크숍도 열고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과거 그 300년간 이 산업혁명을 전후해서 땅 속에서 이제 탄광 속에서 일생을 바친 수천만의 광부들, 이 사람들에게 바치는 어떤 오마주, 그 사람들을 기리고 그 사람들의 삶과 역사를 우리가 지금 시대에서 다시 되새겨보는 그런 뜻을 내가 여기서 만들고자 한다 그래서 주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근데 주민들이 설득된 게 문제가 아니라요. 이것이 완공이 되고 나서 이 도시가 엄청나게 또 살아났습니다. 게이츠헤드라고 그랬죠. 그래서 물론 뭐 수백만은 아닙니다만은 적어도 50여만 명의 이제 관광객들이 오고 도시가 살아나고 직업이 생기고 유명한 유명세를 타게 되었습니다. 역시 문화로 지역을 재생한 그런 좋은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빌바오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비단 이 조형물 하나로만 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앞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그 바램과 어떤 비전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요. 다른 프로젝트도 같이 수행했습니다. 지금 이 스케일이 비교가 되죠. 이렇게 만들었는데 보십시오. 주민들이 10년 된 해 이렇게 축하 파티를 해줬어요. 정말 주민 친화적인 지역 화합이 이루어진 그런 프로젝트가 완성이 됐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은 이제 이런 발틱 플로우라는 미술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강변을 따라서 미술관이 세워졌고요. 세이지 음악당이죠. 미술관이 보이고 음악당이 보이시죠. 이 다리가 보입니다. 이 세 가지 이런 또 특이한 모양의 어떤 이런 문화적인 이런 시설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세이지 음악당 옆에서 무슨 이 번데기 고치 같기도 하고 번데기 아니죠. 이렇게 벌레가 지나가는 것 같은 이런 특이한 반사하는 그 반사체 외양재를 가진 이런 음악당이 만들어졌고 이건 다리입니다. 다리. 여러분들 영도다리가 도계교라고 그러나요? 동양 최초의 정통 유래 도계교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은 이렇게 양옆으로 열리는 것이 아니라 요 아랫부분이 이렇게 다리로 쓰이다가 일정한 시간에 이제 이렇게 올라가서 그러니까 저 물길이 백길이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보면 눈이 감기고 열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름은 밀레니엄 브릿지인데 이제 그 주민들이 윙킹 브릿지라고 윙크하는 다리라는 애칭으로 부르고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이 지역을 살리는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이 바로 안토니 곰니가 다른 프로젝트를 많이 했습니다. 브라질 산파울로의 전문 옥상에. 이 사람이 그냥 좀 특이한 이런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몸으로 라이브 캐스팅을 했습니다. 나비나 석고로 뜨는데 석고 뜨거웠거든요.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불안감도 생기고 그런 걸 이제 나비나 철조를 하게 되면 등신대 이렇게 모양이 만들어지죠. 이목구비는 다 뭉개버립니다. 이런 걸 통해서 이 사람이 인도 여행도 하고 동양 종교나 선이라든지 영상에 많이 심취했는데 그런 걸 작품으로 만들어내고 이렇게 영상으로 봐서는 못 느끼시겠지만 실제로 아까 북방천사 같은 걸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반대했던 주민들이 생각받아주고 그만큼 역량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좋은 작가의 좋은 작품, 좋은 건축가의 좋은 건축물이 중요하다. 그럼 질적인 어떤 변별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거는 영국 리버풀 해안에요. 라이브 캐스팅한 이 조각 이걸 동이죠. 만든 이 인체 조형물을 100개를 바다에 심어놨습니다. 그럼 밀물썰물이 드나들면서 잠기기도 하고 나오기도 합니다.
장관을 이루는 것이죠. 뭔가 생각하게 해주는 이런 작업을 했던 안토니 공인데 이 사람이 이런 것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하고도 관계가 있습니다. BTS를 주제로 한 전시가 이 세계 몇 나라에서 열렸고요. 한국에서도 열렸는데 볼 수가 없었습니다. 예약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이제 뉴욕 브루클린의 그 강 옆에 공터에 설치된 안토니 공리의 저 알루미늄 파이프를 화려하게 이렇게 설치한 작품인데 BTS의 어떤 그 예술 정신 이런 걸 형상화했다. 이거는 제가 가서 볼 수 있었습니다만 이런 그 좀 다른 작업도 하고 아까 보여드린 이런 그 루이즈 부르조아의 모성을 상징하는 어머니, 엄마라는 거미 작품이 니움 앞에도 있고 빌바오 앞에도 있고 그 외에도 그 발전소를 개조한 그 테이트 모던이라든지 뉴욕의 현대미술관 모마라든지 일본의 또 그 녹봉기 힐스라는 건물 앞에라든지 한 8점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정확에 따라서 8점, 12점은 다 오리지널로 조각을 쳐준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죠. 이 또 다른 그 아까 그 방울방울 쇠구슬이라는 작가가 이제 인도계 영국 작가인데 저는 이런 걸 또 했습니다. 이 클라우드 게이트 그러니까 구름 대문 인쇄인데요. 시카고의 그 밀레니엄 파크라는 데 설치가 돼서 높이가 한 13m 되는 거대한 그 조형물인데 저렇게 알루미늄 그 재질의 금속을 완전히 어떤 이음새도 없이 저렇게 폴리싱을 해놔가지고요. 그 도시의 경치가 이렇게 거꾸로 비치는 그래서 좀 너무 됐습니다. 저것은 이제 클라우드 게이트지만 시민들이 콩알이죠. 콩알이라는 HG라는 조형물을 부르게 되었고 이것도 유명한 관광객들 끌어들이는 그런 조형물이 된 사례들. 이런 사례들은 무수히 많죠. 야경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고요. 그 밖에 이제 미술관도 일본의 가나자와시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도 쇠락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전통 산업이 흥성했던 것인데 이제 시대가 변하면서 그것이 인기가 뜸해지니까 여기 초등학교가 있었는데 이전하고 여기다 아파트를 짓는 계획이 막 추진이 됐었습니다. 근데 시장이 이쪽의 시장은 뭐 굉장히 오래 재임을 하더라고요. 일본에서는 20년 가까이 재임한 시장이 아니다 여기다 미술관을 짓겠다. 물론 처음에도 반대가 엄청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나라는 이름의 그 두 건축가의 그룹인데요. 그 일본 건축가들이 이렇게 완전히 원형 건물에 전체가 유리벽이고 이렇게 여러 형태의 큐브 이 네모난 상자죠. 직사각형 상자가 이렇게 전시장 여러 전시장으로서 이렇게 거기 박혀 있는 이런 모양 건축을 했고 저도 아주 상당히 좋아하는 건축 품위자 미술관이고 여기에 대해서 좀 논문도 썼습니다만 이 건축가가 이제 또 세계적으로 많은 건축을 하게 됩니다. 이 여성 건축가가 이분들이 이제 소위 건축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프리츠커 상을 받았고 일본에는 6팀의 건축가들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아직 안타깝게도 한국에는 프리츠커 상 수상자가 없는데요. 이 미술관 앞에는요, 여기 지금 보면 이런 풀장이 하나 있어요. 근데 풀장 물속에 사람이 들어가 있죠. 사람이 멀쩡히 저렇게 살아서 걸어다닙니다. 저 바로 위인가 중간쯤에요. 한 15cm 높이에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서 거기다 물을 채웠습니다. 위에서 보면 저렇게 물속에 사람들이 다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물 밑에 공간에 사람들이 움직이고 다니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이 위에서 내려서 볼 때는 무료입니다. 근데 저 안에 들어가고 싶으면요, 입장료를 내야 들어갑니다. 어쨌든 이 조형물 하나만 들어도 아주 대중적으로 흥미롭게 저만 해도 저 미술관 여러 번 가봤는데 갈 때마다 이건 다시 보고 싶어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어른도 좋아하고 그런 조형물이 하나 그대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굉장한 그 고심과 노력과 어떤 아이디어와 통찰, 비전 이런 걸 통해서 나온다는 거. 이제 그 여성 작가가 여러분들 나오시마라고 들어보셨죠? 가보신 분들 계시죠? 나오시마. 네. 그 나오시마 항구에 만든 그 일종의 호구 건물입니다. 건물이라고 할 수도 없죠. 그냥 우리 보면은 그 샌드위치 패널 같은 거 그냥 붙여놓은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유명한 건축가가 지은 또 하나의 그 명소가 되었고요. 이 나오시마는 아시는 대로 그 12개의 섬 중에 하나인데 민간이 개발한 섬이죠.
베네스의 그룹이라고 교육기업입니다. 우리 치면 운신이나 뭐 재능교육처럼 그 사람이 뜻한 바가 있어서 그 이제 산업배경으로 가득 찬 그 섬을 사들여서 30년 동안 거기를 이렇게 일종의 개척을 하는 셈이죠. 그래서 여기에 미술관을 짓고 이 섬을 포함해서 12개의 섬이 그 베뉴가 되는 이 트리에날레, 세토우치 트리에날레라는 미술 행사가 비엔날레는 2년마다 열리는 거고 트리에날레는 3년마다 열리는데요. 1년에 12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을 하게 됐죠. 평상시에 그 트리에날레가 없을 때도 그 나오시면 하도 외국 관광객들이 많이 와서 우리 한 30만 명이 와서 주민들이 이게 자원봉사로 그 안내소를 만들어 운영할 정도가 되었고 여기에 이제 유명한 한국에 있는 이 야요이 쿠사마라는 그 유명한 작가의 호박 여기서 이제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그 호박 이런 것들이 언제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트리에날레는 최근에는 그 코로나 때문에 열리지 않았습니다만 저만 해도 이 트리에날레 행사가 열릴 때 안 갑니다. 그때 가면 사람이 많아서 줄 서느라고 반나절 지나가기 때문에 중요한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리에날레가 안 열릴 때 그럴 때 갑니다. 이 기타바 프람이라는 이 기획자가 이런 걸 했는데 무려 지금 8순위 가까운 건데 아주 유능한 기획자고 제가 참 일본 사람으로서 존경하는 사람인데요. 이 바로 나오시마에 또 지중미술관이라는 미술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도다다오를 설계했습니다. 안도다다오는 우리나라에도 건물이 많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주말에 마임이라는 드라마를 보시면 거기에 그 카텐장가 아마 그 지금 저택으로 나오는 그게 원주 문막에 있는 산미술관이거든요. 그걸 설계한 사람이 이 지금 안도다다오인데 이 안도다다오 설계한 미술관인데 땅속을 파서 만들었다고 해서 지중미술관이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구조를 갖고 있고 베네스에서 운영하는 그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 아마 6개월 전에 예약을 해도 잘 안 되는 그런 호텔입니다. 여기에 안도다다오가 설계한 또 이우한 미술관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립에도 있습니다만은 이우한 미술관이 만들어졌고 이 안도다다오는 이렇게 노출 콘크리트 아무 그 색도 없는 노출 콘크리트를 즐겨 쓰는 그런 건축한데요. 이런 공간도 있고 바다가 보이는데 관계항이라고 해서 돌과 철판을 대비시킨 그런 작품들이 이제 환경에 잘 어우러지게 설치가 되어 있는 그런 곳이죠. 같은 그 기타와 프람이라는 사람이 니가다 현의 또 세토우치 에치코츠마리 트리에날레라는 그 행사를 벌써 한 30년째 진행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그 제임스 토렐이라는 아까 그 지중미술관의 세 작가 중에 한 작가입니다. 빛의 작가인데 이 사람이 지붕 하나 이런 식으로 지어가지고 저 꼭대기에 보시는 대로 지붕을 이렇게 전동으로 지붕이 열려서 뚫어놓을 수 있는 이런 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다미방에 들어놓아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보입니다. 별거 아닌데요. 하늘이 이렇게 네모로 보이는 거죠. 굉장히 신기하고 비가 오면 비도 떨어지고 이제 눈이 오면 눈도 떨어지고 아래는 풀장이 있고 이제 이런 그 건축물 하나 만들어서 이런 것도 이제 국제적인 명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은 송현동 부지입니다. 송현동. 송현동 부지를 제가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땅이 원래 그 이유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미국 그 대사관의 직원들의 숙소가 있던 자리입니다. 그랬다가 이제 완전히 그분들이 철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빈 땅으로 나와 있었는데 삼성이 80년대 초인가 그때 사들였습니다. 물론 문화시설을 하려고 사들였습니다. 근데 외환위기가 오면서 이걸 팔았습니다. 한진에 팔았고 한진에서 여기다가 특급 부티크 호텔을 저층으로 한적인 양식으로 지으려고 설계까지 다 해놨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지금은 이제 현대미술관 서울관리 쪽 이쪽으로 들어섰죠. 그 일을 맡으면서 당국자들하고 설계를 보고 대토 협상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어쨌든 그거가 또 잘 안 됐습니다. 그 이유는 옆에 있는 학교가 있습니다. 덕성여고하고 지금 공해박물관 학교는 풍문여고하고 너무 가깝게 있다 해서 숙박시설 허가가 안 났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때 그런 그 문제를 풀고 이렇게 하다가 결국은 다시 요즘에 이제 서울시가 이 땅을 사들여서 이 전통문화 관련된 어떤 그 공원도 조성하고 시설도 조성하려고 여기 이
이거 이제 평면인데요. 저기 국립현대미술관 서울 건물이죠. 여기 금호미술관이 있고 여기 갤러리가 많습니다. 지금 경복궁이 있죠. 이쪽이 인사동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여기 이 자리가 바로 국립미술관으로 바뀝니다. 서울시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그 전통문화가 연계된 그런 어떤 그런 부지로 특별한 목적의 부지로 만들려는 계획을 서울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국가에서 이것을 유관미술관을 만든다든지 또는 요즘 여러 민간 차원에서 국립 근대미술관을 만들자. 가장 좋은 후보지는 여기하고 이제 정부종합청사가 가까이 있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렇게 실현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도 여러분들과 같은 마음으로 이 자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더 이상 이제 서울은 그만하자. 네. 물론 편리하니까 자꾸 모입니다. 인구의 반이 면적으로 지금 12%의 땅에 지금 모여 살고 있죠. 이것은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래서 이런 모임도 여러분들 만들고 무엇보다도 이제 부경 시민들의 마음이 모아져서 열망, 그런 기대 이런 것들이 결실을 이루도록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떤 그런 바람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강렬한 바라는 마음, 열망 그리고 예술에 대한 애호심이라든지 문화를 향수할 수 있는 안목 이런 것들을 확산시켜서 자연스럽게 갖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네. 예술 문화가 이제 돈이 되는 시대는 맞습니다. 근데 돈이 되기 위해서 그것이 결국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저 국외나인 프로젝트도 지금 그동안 많은 시도가 있었습니다. 한국에서만 13개의 지자체가 그쪽을 접촉했습니다. 대표적인 데가 여수, 인천입니다. 저도 그 담당자를 만났고 그 담당자 부관장이었는데 그 사람은 이렇게 제안이 들어오면 그 타당성 조사를 하는데 B를 받았습니다. 막대한 그런 걸 받았습니다. 그것만 큰 사업이 될 줄 있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루어지는 빌바오가 케이스고 아부다비는 어쩐 일인지 자꾸 지연되고 있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 미술관을 유치한다는 것이 왜 이게 쉬운 일이 아니냐면요. 건물 하나만 달랑 세워지면 되는 게 아니라 어떤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예산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조직이라든지 모든 그 시스템, 그 네트워크 그리고 과거 미술관, 앞으로 미술관이 달라집니다.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블록체인 기술이라든지 NFT 이런 기술로 해서 앞으로 이제 우리 미술관의 패러다임도 많이 바뀔 것입니다. 그런 새로운 미술관이 만들어지고 그런 것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져서 일반 대중의 호응을 받는 이런 어려운 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 크고도 중요한 프로젝트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늘 많이 보셨겠지만 이렇게 지도를 한번 거꾸로 배치해봤습니다. 부산은 이제 이 남북이 통일될 경우에 남북 종단 철도, 이어지는 시베리아 종단 철도, 유럽 철도, 파리와 런던으로 갈 수 있는 실크로드 익스프레스의 기점이자 종착점이 되는 것이죠. 또 공항이 만들어지면 하늘길, 이런 철도로 땅길, 그리고 우리 지금 이 유라시아 대륙의 동쪽 끝 꼭지점에 위치한 저런 이 항만으로서 바닷길 다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이 좁은 대한민국에서 일국화는 좀 그만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적어도 양국화가 이루어지고 통일이 되면 삼국화, 그래서 다국화가 이루어져서 지방에 사는 것이 오히려 삶의 질이 높다 이런 생각들이 더욱 확산되고 지방분권, 문화분권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날이 오기를 이제 바라는 마음에서 두서없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 있습니까? 네. 일본은 연구 미술관으로 기부가 된 거죠. 어느 이건희 전 회장 네. 소장품 가운데 네. 일부는 해당되는 미술관 쪽에 넘겨진 것
그렇습니다. 지금 지난달에요. 그 4월 말이었나요? 그게 이제 몇 달 동안 작업을 하다가 국립현대미술관, 그러니까 국립중앙박물관에 12,000 몇백 점인가 기증이 됐는데 거기에는 서적, 전전부가 4,000 정도 많아서 이런 일반 미술품이나 보통 이런 건 아닌데 어쨌든 제일 많이 기증이 됐고 그다음에 1,400점인가요? 그리고 이제 국립현대미술관에 기증이 됐고 이미 그 서울관과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천관을 나눠서까지 기증이 됐고 그다음에 그 박수근 미술관, 양국 강원도 양구군에 있죠. 그다음에 동쪽으로는 대구미술관, 그다음에 제주도의 이중섭 미술관, 전남도립 미술관, 그리고 광주시 미술관, 그리고 지금 서울대까지 6군데의 공립기관에 또 140여 점 기증이 이미 되어서 각 지자체의 미술관마다 전시 일정을 잡아놓고 준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달부터 박수근 미술관에서 전시가 열렸고 내달 3월까지 계속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저도 이거 정확하게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워낙 많은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그 청와대에서 아마 제 생각에는 이렇게 그 미술관에서 기증실을 특별히 마련해 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거기에 이름을 써붙이기도 하는데 그런 말씀하시는 거 아닐까 싶은데 문화부 장관이 이건 그 역시 이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이 지자체에서 20여 개에 달하는 지자체에서 이제 유치 그 경쟁을 벌이게 된 것이고 저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만 지금 부산에서 이 공정한 경쟁을 하자. 경쟁이라는 걸 완전히 어떤 설계안을 내놓는 것만이 아니라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이디어 공모도 할 수 있는 아이디어 공모, 개념 공모를 해서 공정한 경쟁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끌어 나와서 이제 이것이 또 한 군데 모여서 다는 아니더라도 이미 아마 기증이 된 거는 어쩔 수 없을 것입니다. 나머지 중에서는 할 수가 있고 그 제가 여쭤보는 이유는 아까 얘기된 황소라는 그림의 네. 이중섭 작가가 부산에서 머물면서 은박지에다가 그 그림을 그렸고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 그림들은 전적으로 부산과 관련된 것들인데 그 은박지에 새긴 그림들은 지금 소재가 어디에 제주도 갔는지 아니면 여전히 남아있는지 그게 궁금해서 전화를 제가 사실 그 재단에서 근무할 때 은박지 그림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건 이제 개인 소장물이라고 했어요. 그 회장 소장물이기 때문에 그 뒤에 회장 소장물은 재단 소장물하고 달라서 뭐 얼마든지 이동이 가능하고 내가 또 해서 정확히 모릅니다만은 그 당시 많았는데 이번에 한 두어 점인가 제주도 미술관에 기증됐고요. 또 다른 몇 점은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미술관에 기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어떤 거죠? 작품을 보고서 경제정서 미술관이 서울에 있습니다. 거기서 경제 작품을 우리한테 줘야 되지 않냐 뒤늦게 이런 또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경제정서 미술관에서 그런 국보급 작품을 소장할 만한 여러 가지 그 환경적인 여건이 되어 있느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제 말씀은 앞으로 그런 여러 가지 그 변수도 있고 변동의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말씀은 어떤 잘 논리를 구성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사님 생각에 지금 부산의 여건이 네. 이건희 미술관을 갖다가 유치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말씀 제가 먼저 하면 안 될까요? 부산 미술에 대해서 얘기를 아니 그거는 한번 박사님의 의견을 한번 물어보려고. 일단 이 일이요 좀 이렇게 제가 볼 때 좀 꼬인 것 같습니다. 이건희 회장 유족 측에서는 이것을 몇 달 동안 준비를 통해서 이러이러한 기관을 나눠 기증한다.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이건희 회장은 생전에 이 작품들이 이렇게 한 군데 모여 있어야지 힘을 발휘하지 여러분들 흩어지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며칠 전에
그 채널A의 특집에도 그런 얘기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어떤 의도가 있어서 이렇게 분산 기증을 했는데 이것이 국립기관에만 갔다면 그것을 관리기관 시킬 수도 있고 공립에서 미술관 진작할 때 어떤 그 소유 측면에서 변동이 가능한데 이게 또 지자체 미술관으로 지금 많이 갔단 말이죠. 물론 많지는 않습니다만 그리고 이제 점수로 따지면 많은 23,000점이라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전도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이 포함이 됐을 때 이렇게 전시 효과나 이런 데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달에 시장님께서 공정한 경쟁을 하자 이런 말씀하시고 조금 이렇게 좀 뭔가 형처럼 이런 그 지금의 여러 가지 좀 어려워진 상황을 고려하면서 여러 가지 제안도 하고 아까 그 축사를 대답해 주실 때 들었더니 그런 말씀을 하는데 이런 것도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각 지역에 7개의 권역을 나눠서 대표 미술관 아주 그 미술품을 소장하고 전시하기에 세계적인 기준을 충족시키고 조직도 예산도 시스템도 잘 갖춰져 있는 미술관을 권역별로 7군데 정도 만들어서 거기를 그 수많은 전시들이 각 미술관마다 기획을 하거나 아니면 중앙에서 기획해서 수배를 시키는 거죠. 그것은 반년 동안, 1년 동안 할 수도 있고요. 또 그것은 새로운 맥락에서 수혜될 수도 있어요. 이런 타협안까지도 좀 대안을 생각해 볼 필요도 있고, 저는 지금 부산에 미술관, 좋은 미술관이 있지 않습니까? 현대미술관이죠. 지금 이번에 수백억에 달하는 예산을 계속 개보수를 위해서 받아내는 그 1조 원을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부산시립미술관에서 그리고 사하고 이제 그 을숙도에 부산 현대미술관도 있고 박물관은 없다고 이제 국립박물관은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확실한 걸 알아보니까 그 당시 이제 김해 유물이 나오는데 이 박물관 국립박물관이 만들어지면 국립 쪽으로 이 유물들이 다 뺏긴다. 그래서 반대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그 지구에 방조해서 설립이 되고 그런 사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작은 박물관은 부산 지역에도 몇십 군데가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별로 사람들의 주목을 끌지 못하는 문제가 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런 그 예술이라든지 미술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이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좋은 블로거들도 많더라고요. 책이 있고 영화가 있고 그런 걸 통해서 관심을 증폭시키고 애호심 이번에 그 부산 아트루산이 좋은 사례 아닙니까? 시장도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이거 필요 조건입니다. 그런 미술관이 제대로 들어가려면 그 시장도 활성화되어야 됩니다. 부산이 좋은 조건을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수도권에 집중하는 그런 일극 체제가 아니고 다극 체제로 간다면 저는 부산은 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 많고 감사합니다. 저는 부산이라 그러면 이게 그 마지막 국가를 임시정부가 있었던 곳이고 일본 전국대학에서 나왔던 서양 화가들이 여기 처음 들어왔던 곳이고 여기에 거의 거장이 2분이 계셨어요. 그 중심으로 다 모여서 여기서 활동하시다가 다시 3년 후에 이제 그 탈환하면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한국 국립 근대 미술관을 짓는다면 근대 미술은 여기가 자리고 여기 수용가 처음에 도입된 것이고 여기서 나온 배출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자리가 맞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아까 이종수 선생님처럼 이렇게 계시다가 작업을 하시다가 여기서 가난하고 하시는 또 다른 곳으로 갔지만 그 장욱진 선생님이라든지 등등 모든 분이 여기 계셨어요. 그래 동아대학교에 서울대 계시는 분들이 다 강의도 하시고 이러면서 김종수 선생님이라 한 분 계세요. 그분 중심으로 그 집에서 먹고 자고 이러면서 함께 활동을 했던 곳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 이번에 근대 시립미술관 전시를 했었어요. 일제 강점기에 그 미술 일회가 했는데 전부 여기 있어요. 그래서 근대 미술관은 부산이어야 된다. 그 역사적인 스토리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번 김동식에 대한 거라든지 근대 미술사를 한번 다시 돌아보시고 특히 장욱진 선생님은 여기 계셨던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걸 김동식 선생님하고 2분이서 그걸 성대학을 만들어 가자고 얘기하시던 분인데 어쨌든 여기서 다
이게 시작되고 일제시대에 수업 가르쳤던 교수들 선생님들도 전부 여기 계셨어요. 여기 동맹고고라든지 이런 데서 다 배출되고 이랬고 다 공부하고 들어오면 다 여기가 출항지고 여기 들어오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이루어졌던 그림을 그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무시 못하고 여기가 혼자 있으면 그게 아트 페어가 갑자기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그 전에 저희 같은 그런 그 공부를 하고 계속 있던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뭐 이렇게 정말 논문을 쓰고 뭐 이렇게 해서 좀 펼쳐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두 표 있는 편이고 서울 중심으로 되었는데 근대미술관은 여기에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장님 대신할 때 이걸 이쪽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제대로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시간에 좀 더 중요한 말씀을 빼먹고 저도 지금 그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지금 근대미술관을 만들자라는 움직임이 원래부터 있었습니다. 지금 민간 쪽에서는 세 분이 해서 이제 그런 제안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분들도 아까 송현도 또는 옆에 있는 정부종합중사 이제 세종시로 다 많이 이사 갔습니다만 그 원래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지금 제안을 했는데 지금 최종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 중심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피난지에 많은 작가들이 여기 머물면서 교류하고 작품 통하고 어려운 시절을 넘겼고요. 분명히 그런 역사들이 잘 정리가 되고 했을 때 근대미술관을 지금 부산청에서 유치하는데 굉장한 저는 설득력이 있는 그 논리가 개발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대안으로 그러니까 이건희 미술관이 여러 가지 단점이 있고 복잡해진다면 하나의 대안으로 이제 카드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더 가능성이 높고 여러 가지 명분이 쓰는 그러한 입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강사님 오늘 좋은 강의 잘 들었습니다. 유추 문제는 유추위원회에서 우리가 또 신뢰를 하기 때문에 오늘 감사합니다. 박수 드리겠습니다.